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연력학 1, 2법칙을 다 공부했죠. 연력학 1, 2법칙을 이용을 해서 지금부터는 자연현상을, 그게 뭐 물리적인 변화든 화학적인 변화든 자연현상을 연력학적으로 이해해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간단하고 쉬운 게 순수한 물질에서 일어나는 상변화. 예를 들면 물이 얼고, 뭐 물이 끓고, 또는 뭐 승화가 일어나고 뭐 이런 거. 순수한 물질에서 일어나는 페이스 트랜지션을 가지고 시작을 할 거예요. 이게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그래서 이번 챕터는 기본적으로 일단 순수한 물질이 주요 관심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이제 페이스 트랜지션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순수한 물질의 페이스 다이어그램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력학적으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자, 봅시다. 뭐 페이스 트랜지션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죠. 뭐 베이퍼라이제이션, 멜팅 이런 거. 그 다음에 페이스 트랜지션은 액체, 기체, 기체, 고체 또는 뭐 액체, 고체 이런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고체와 고체 사이에서도 페이스 트랜지션이 일어나죠. 예를 들면 그래파이트하고 다이아몬드 사이에 페이스 트랜지션 이런 것도 일어나요. 그래서 어느 회사인지 요즘은 이름이 바뀌었던데 고압을 가해가지고 고온 고압에서 그래파이트를 가지고 다이아몬드 만드는 뭐 이런 회사도 있고 한데, 사실 이거는 이제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은 고체에서 다른 고체 페이즈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설명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 손에 얼음이 있으면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얼음이 녹아요. 내가 아무 짓을 안 해도 내 손으로 무슨 짓을 했나? 그러면 실에다가 매달아서 얼음을 이렇게 이러고 있어도 시간 지나면 녹아. 자발적으로 녹아요. 왜 녹아? 항상 자발적으로라는 말이 나오면 뭐예요? 답은 토탈 엔트로피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결론을 내리길 어떻게 결론을 내렸어? 토탈 엔트로피를 따지는 것보다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는 깁스 에너지가 감소하는 게 자발적인 방향이다라고 했잖아. 그렇죠?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1기압에 25도인데 여기에 내가 얼음을 갖고 있으면 이 얼음의 깁스 에너지하고 이 얼음이 녹아서 만들어지는 물의 깁스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 얼음의 깁스 에너지가 더 높고 물의 깁스 에너지가 더 낮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얼음으로 있지 않고 물로 가는 거예요. 왜냐? 물로 바뀌면 상온, 상압에서 깁스 에너지가 더 낮아지거든. 따라서 그 방향이 자발적인 방향이잖아. 깁스 에너지가 더 낮아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상온, 상압에서 걔네들은 그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어떤 물질에 대해서 그 깁스 에너지를 다 따져보면, 각각의 페이지에 대해서 깁스 에너지를 다 따져보면 어떤 조건에서는 얼음으로 존재하고 고체로 존재하고, 어떤 조건은 액체로 존재하고, 어떤 조건은 기체로 존재하는지 그거를 온도와 압력에 대해서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겠죠.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게 페이즈 다이어그램이에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는 게 페이즈 다이어그램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는 뭐야? 깁스 에너지예요. 깁스 에너지. 사람들이 흔히 뭐 어떻게 되면 더 안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안정하다, 연력학적으로 더 유리하고 안정하다라는 게 결국은 깁스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깁스 에너지가 낮아지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 이거야.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는 조건이 온도, 압력이 일정한 이런 조건에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깁스 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이 어디냐, 우리는 그것만 찾으면 돼요. 또는 변화가 일어나기 전후에 깁스 에너지를 따져서 이 변화가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깁스 에너지가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이것만 따지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따져봤더니 전후를 비교했더니 후가 깁스 에너지가 낮아진다. 그럼 그 변화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따져봤더니 후가, 애프터가 깁스 에너지가 오히려 늘어나야 돼. 높아져. 그러면 그 변화는 자발적으로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상온, 상압에 얼음을 둘 수가 없죠. 자, 이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설명하기 위해서 용어부터 설명을 할게요. 페이스라는 건 뭐냐 하면
물리적인 상태나 화학적인 조성 등 모든 화학적인 물리적인 성질이 다 균일한 어떠한 그 상태, 그거를 그 물질의 페이즈라고 불러요, 우리가. 페이즈 트랜지션이라는 거는 그 페이즈가 하나의 페이지에서 또 다른 페이지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페이즈 트랜지션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고 특정 온도 압력에서 일어나. 왜 그러겠어? 온도와 압력의 함수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썼잖아.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야. 따라서 온도 압력이 바뀌다 보면 이 값이 0이 될 때도 있고 이게 바뀌다 보면 이 값이 0보다 커지게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따라서 페이즈 트랜지션은 온도 압력에 따라 바뀌게 돼. 페이즈 트랜지션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페이즈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온도를 얘기할 때 압력 조건을 항상 명시해 줘야 되죠. 페이즈 트랜지션 템퍼러처라는 건 따라서 그 하나의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페이지가 전이되는 거기 때문에 그 조건에서는 두 개의 페이지가 공존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 페이지에서는 두 개의 페이지가 공존한다는 말이고 H2O를 예를 들면 1기압일 때, 압력은 1기압일 때죠. 1기압일 때 0도씨가 페이즈 트랜지션 템퍼러처야. 프리징에 대한. 100도씨가 베이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액체가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에 대한 페이즈 트랜지션 템퍼러처죠. 보일링에 대한. 그리고 요 온도와 요 온도에서는 여기는 물하고 수증기, 여기는 얼음하고 물이 공존하는 온도라는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내가 다시 얘기하면 1기압 0도씨에서는 얼음의 깁스 에너지와 물의 깁스 에너지가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얼음의 몰당 깁스 에너지와 물의 몰당 깁스 에너지가 똑같다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공존할 수 있는 거지. 하지만 온도가 좀 높아지면 이제부터는 얼음의 깁스 에너지, 몰당 깁스 에너지가 더 높고 물의 몰당 깁스 에너지가 더 낮으니까 이 조건에서는 물로 존재하고, 더 온도가 올라가서 여기가 되면 오히려 이제는 수증기의 몰당 깁스 에너지가 더 낮기 때문에 수증기를 존재한다라는 말이에요. 요거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거는 뒤에 내가 슬라이드를 따로 추가했으니까.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됐어요? 키워드는 깁스 에너지예요. 지금까지 페이즈 트랜지션이 이제 깁스 에너지가 어떠한 페이즈로 존재하는 게 더 낫냐 이거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페이즈 트랜지션이 일어난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발적으로 얼마나 빨리 일어날지는 모른다고 했었어요. 그렇지? 그거는 키네틱스의 문제야. 이거는 연력학은 평형에 도달한다면 어떠한 놈이 깁스 에너지가 더 낮기 때문에 일로 갈 거다라고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지, 얼마나 빨리 평형에 도달할지는 몰라요. 연력학은. 그거는 키네틱한테 물어봐야 돼. 그래서 2학기 때 우리가 키네틱스를 공부하는 거라고 했죠. 예를 들면 요 다이아몬드, 몇 번 내가 얘기했지, 내 다이아몬드 가지고 요 쥐꼬리만한 요 다이아몬드, 요게 상온상압에서 깁스 에너지가 흑연보다가 높아요. 따라서 상온상압에서는 얘는 자발적으로 흑연으로 바뀌어야 돼. 열받잖아, 이렇게 바뀌면. 근데 나는 돈 주고 샀으니까. 그죠? 결혼할 때 큰 돈 주고 산 건데. 사실 큰 돈은 아니에요. 작아가지고. 그냥 신용만 낸 건데. 근데 그 일은 잘 안 일어나요. 왜? 페이즈 트랜지션의 속도, 페이즈 트랜스포메이션의 속도가 느려서. 그러면 보통 액체나 기체는 페이즈 트랜지션의 속도가 고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것보다는 훨씬 빨리 일어나는데 왜 그러겠어? 액체나 기체는 유체지요. 유체니까 그 안에 있는 원자나 분자들이 꽤 높은 이동성을 갖고 있어요. 잘 움직이지. 그래서 페이즈 트랜지션의 속도가 빠른데 반해서 고체는 그냥 고체 격자 안에 갇혀갖고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움직여가지고 페이즈 트랜지션이 일어나려면 세워라 내워라. 속도는 굉장히 느리단 말이야. 에너지 배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연력학적으로는 가장 안정한, 그러니까 안정하다는 말은 몰라 깁스 에너지가 가장 낮다는 말인데, 몰라 깁스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안정하게 존재하는 그러한 페이즈를 메타스테이블 페이즈라고 불러요. 다이아몬드는 상온상압에서 카본의 메타스테이블 페이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쓰는 거야. 결혼 반지로. 그지? 내가 전에 결혼 선물로 영원한 사랑의 증표로 다이아몬드를 주고받는 거는 별로 이 연력학을 공부한 학생들로서 적합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적합한 걸 수도 있어요.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영원한 사랑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결혼이라는 두 당사자 간의 계약은 상당히 불안정한 계약이죠. 그래서 많은 그 계약이 파기되지. 그지? 예. 마치 그거를 상징하는 것 같아. 마음으로는 영원한 사랑을 추구하지만, 이게 사실은, 연력학적으로 보면은, 더 얘기하면 이상해지겠다. 그만 얘기합시다. 예. 자, 깁스 에너지가 키워드예요. 깁스 에너지가 키워드인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몰당 깁스 에너지, 1몰당 깁스 에너지. 단순히 그냥 깁스 에너지 갖고 얘기해도 돼. 어떤 경우라면? 클로즈드 시스템이라면 몰수가 변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깁스 에너지 갖고 깁스 에너지가 늘어났냐 줄어들었냐 이거 갖고 얘기해도 되지만, 나중에 연력학을 더 확장하면 닫힌 개가 아니고 물질이 출입하는 오픈 시스템까지 다 고려해야 되거든. 그러려면 몰당 깁스 에너지 갖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판단 기준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몰당 깁스 에너지예요. 몰라 깁스 에너지가 낮아지는 쪽으로 자발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이름을 줘요. 케미컬 포텐셜이라는 이름. 그리고 앞으로 뮤라고 쓸 거예요. 케미컬 포텐셜은 몰당 깁스 에너지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은 달라. 조금은 다른데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오늘 우리 강의가 4장에서 다루고 있는 건 순수한 물질이야. 순수한 물질이라는 거는 그 물질의 성분이 하나만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분이 하나인 거를, 원 컴포넌트인 거를 우리가 유너리라고 불러요. 유너리 시스템인 경우에는 퓨어 서브스턴스라는 말은 성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유너리 시스템이라는 말인데, 유너리 시스템에서는 완전히 같은 말이에요. 이거와 이거는. 따라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얘기하는 퓨어 서브스턴스의 페이즈 다이어그램 이야기는 유너리 시스템이니까, 퓨어 서브스턴스니까 유너리 시스템이고, 내가 케미컬 포텐셜이라는 말을 한다는 거는 그냥 몰당 깁스 에너지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지? 하지만 이제 다음 장 5장에 가면 믹스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말은 뭐야? 뭐 두 가지 다른 성분이 섞였다는 거지, 다른 물질이. 이럴 때는 사실은 몰당 깁스 에너지의 개념은 아니고, 뒤에 가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파샬 몰라 깁스 에너지라는 말이에요. 케미컬 포텐셜이. 그거는 뒤에 가서 공부하도록 하고, 일단은 퓨어 서브스턴스에서는 최소한 몰당 깁스 에너지하고 똑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요. 똑같은 거야. 굳이 다른 말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의미예요. 어떠한 시스템이 있는데 얘가 케미컬 포텐셜이 얼마야? 예를 들면 100이야. 근데 우리가 다른 상태를 따져봤어. 이 시스템이 이 상태로 갔다고 했더니 케미컬 포텐셜이 그거보다 작아. 그렇다면 뭐야? 그 차이만큼 두 개에는 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몰당 깁스 에너지 차이가 있는 거지. 따라서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가려고 할 거예요. 자발적으로. 따라서 이 케미컬 포텐셜이 크다 낮다라는 건 뭘 의미해? 이 시스템이 변화를 일으킬 잠재력이 얼마나 있느냐, 그걸 나타내는 거죠. 케미컬 포텐셜, 몰당 깁스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그 시스템은 그게 물리적인 변화든 화학적인 변화든 어떤 변화가 일어날 잠재력이 높은 그러한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일종의 어떤 변화를 일으킬 포텐셜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름을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케미컬 포텐셜의 의미를 한번 봅시다. 내가 말로 케미컬 포텐셜 얘기하면 몰당 깁스 에너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우리의 시스템이 있는데 이 안에 여기가 뭐 액체고 여기가 기체라고 합시다.
액체, 기체야. 만약에 이 시스템이 평형에 있다면 그 말은 뭐야? 평형에 있다는 말은 기체가 액체로 가지도 않고 기체가 액체로 가려고 하는 자발적인 경향도 없고 액체가 기체로 가려고 하는 자발적인 경향도 없고 그냥 얘네들은 이대로 있다라는 거죠. 왜 그래? 몰당 깁스 에너지가 지금 기체 상태의 몰당 깁스 에너지와 액체 상태의 몰당 깁스 에너지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케미컬 포텐셜이 똑같기 때문에 일로 가려는 경향도 없고 이쪽으로 가려는 경향도 없는 거죠. 그래서 평형에 있다라고 하면 케미컬 포텐셜이 다 같다는 말이에요. 이 시스템 전체에서. 그렇지? 어디든 케미컬 포텐셜이 같다는 말이야.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의 결론이죠. 이게 왜 연력학 제2법칙의 결론이야? 케미컬 포텐셜, 몰당 깁스 에너지를 우리가 따지는 이유가 뭐예요? 압력과 온도가 일정할 때는 그게 바로 뭘 나타내? 토탈 엔트로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말은 케미컬 포텐셜, 몰당 깁스 에너지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엔트로피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엔트로피 따지는 게 귀찮으니까 패스다 생각해야 되고 뭐 서라운딩까지 생각해야 되고 귀찮으니까 우리가 압력과 온도가 일정할 때는 깁스 에너지에 집중하기로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깁스 에너지 또는 케미컬 포텐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평형이라면 그런데 만약에 이 두 개가 케미컬 포텐셜이 다르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면 가스 페이즈가 케미컬 포텐셜이 높고 여기가 낮아. 여기를 1번 영역, 여기를 2번이라고 할게요. 1번은 뭐 기체, 2번은 액체를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케미컬 포텐셜이 이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발적으로 기체가 액체가 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죠? 따라서 기체 상태에 있는 이 물질의 일정량이 액체 상태로 바뀌게 될 거야. 그랬을 때 깁스 에너지 변화량은 어떻게 돼요? 깁스 에너지 변화량 dg는 여기에서 1로 간 놈들의 몰수, 그 미세 변화량에다가 기체에서의 케미컬 포텐셜, 1번 영역의 케미컬 포텐셜을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받는 거죠. 늘어나는 거니까 여긴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이쪽은 줄어들고 이쪽은 늘어나잖아. 이쪽으로 오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고 결국은 dn을 가로로 묶어내고 나서 보면 이렇게 돼. 그렇죠?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1번이 케미컬 포텐셜이 높고 2번이 낮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으면 이거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그래서 깁스 에너지가 감소하잖아. 감소하죠? 그렇기 때문에 케미컬 포텐셜이 높은 놈이 자발적으로 케미컬 포텐셜이 낮은 쪽으로 기체가 액체가 되면서 액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 자, 평형이 아니라면 케미컬 포텐셜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근데 만약에 반대의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의 일이 벌어지려고 그러면 이게 플러스가 되니까 깁스 에너지가 증가하잖아요. 시스템의 깁스 에너지. 그게 자발적으로 일어날 리가 없죠. 뭐에 의해서? 연력학 2법칙에 의해서. 그렇죠? 자, 하지만 평형이라면 어때? 평형이라면 두 개가 이렇게 공전을 하게 되고 평형이 아니라면 아까 이게 다 액체로 바뀌었을 거예요. 하지만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양쪽의 케미컬 포텐셜이 같으니까 이 값이 어떻게 돼? 0이 돼버리고 델타 G는 0이 되겠죠. 그래서 평형에서는 케미컬 포텐셜이 같으면 깁스 에너지 변화가 없고 그걸 우리가 평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페이즈 트랜지션 템퍼레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개의 페이지가 공존할 수 있다고 했죠. 평형에서 두 개의 페이지가 공존하고 그 얘기는 그 두 개의 페이지의 케미컬 포텐셜이 같다는 말이니까 예를 들면 1기압 0도씨에서 물과 얼음의 케미컬 포텐셜은 같고 또 이건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삼중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삼중점에서는 물의 삼중점은 여기에요. 그 삼중점에서는 이 세 개의 케미컬 포텐셜이 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음, 물, 수증기가 다 평형 상태에서 공존하고 어느 방향으로도 변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는 평형 상태에 존재하게 돼요. 이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한번 할 거고. 자, 어찌됐건 케미컬 포텐셜은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어떤 값을 나타내게 되는 건데 따라서 온도 압력이 바뀌면 케미컬 포텐셜 값도 바뀌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몰당 깁스 에너지 값도 바뀌어요. 온도 압력의 함수예요. 따라서 앞에서 내가 잠깐 얘기했듯이 온도 압력 그래프를 그리는데 어떠한 퓨어 서브스턴스에 대해서 온도 압력 PT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온도 압력 각각의 조건에 대해서 케미칼 포텐셜을 솔리드, 리퀴드, 베이퍼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어디가 가장 케미칼 포텐셜이 낮은지 따지면 고체가 가장 케미칼 포텐셜 낮은 영역, 액체가 가장 낮은 영역, 기체가 가장 낮은 영역, 그 영역들을 구분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죠?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게 바로 페이즈 다이어그램이에요. 퓨어 서브스턴스의 페이즈 다이어그램. 뒤에 가서 다시 보여줄 거고. 그래서 페이즈 다이어그램, 퓨어 서브스턴스의 페이즈 다이어그램은 온도와 압력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져요. 우리가 시스템의 상태를 표현할 때 깁스 에너지에 대해서는 온도 압력을 변수로 취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온도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우리가 깁스 에너지를 자발성의 판단 근거로 삼았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변수가 온도 압력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퓨어 서브스턴스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물질의 순도가 얼마나 되는지,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죠. 그래서 퓨어 서브스턴스는 변수가 달랑 온도 압력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나타내는 게 페이즈 룰이라는 거고, 그 페이즈 룰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할 거고, 온도 압력을 변수로 해서 그림을 그리고 계산은 케미칼 포텐셜, 몰당 깁스 에너지를 계산을 해서 이 값이 가장 낮은 상태가 어떠한 페이즈인지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다. 결국은 이런 그림인데 이게 전형적인 퓨어 서브스턴스의 페이즈 다이어그램이에요. 온도와 압력에 대해서 그렸죠. 그리고 무슨 선이 이렇게 세 개가 그려져 있어.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이 물질이 뭐 A라고 합시다. A라는 물질. 이 A라는 물질에 대해서 이 모든 온도 압력에 대해서 케미칼 포텐셜을 다 계산을 해봤어요. 솔리드, 리퀴드, 베이퍼 각각의 페이지에 대해서 케미칼 포텐셜 계산을 다 해봤더니 이 영역은 베이퍼가 가장 케미칼 포텐셜이 낮고 이 영역은 리퀴드가 가장 낮고 이 영역은 솔리드가 가장 낮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바운더리는 뭐냐? 이 바운더리는 이거 두 개의 케미칼 포텐셜이 똑같고 이 바운더리는 솔리드와 베이퍼의 케미칼 포텐셜이 똑같고 이 바운더리는 리퀴드, 베이퍼의 케미칼 포텐셜이 똑같다라는 말이야. 따라서 이 바운더리에서는 이 두 개가 평형, 이 바운더리는 이 두 개가 평형, 여기는 이 두 개가 평형 이렇게 되겠죠. 특이한 점은 여기지. 여기는 어때? 솔리드, 리퀴드, 베이퍼의 케미칼 포텐셜이 다 똑같은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삼중점, 트리플 포인트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여기는 세 개가 공존하면서 평형에 있는 거죠. 자, 지금 내가 말로 표현한 걸 뭐 주렁주렁 써놨어요. 자, 그런데 이 페이즈 다이어그램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이제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베이퍼 프레셔 정보예요. 뭐 어떠한 물질은 증기압이 높고 어떠한 물질은 증기압이 낮다라고 얘기할 때 그 증기압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포화 증기압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리퀴드하고 베이퍼가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에 를 나타내는 거죠. 요 바운더리가. 그래서 여기에서 읽혀지는 압력이 바로 뭐냐 하면 그 온도에서의 증기압이에요. 베이퍼 프레셔. 예를 들면 요 온도라면 그때 베이퍼 프레셔가 얼마예요? 요 값이야. 이런 식으로. 여기는 뭘까? 솔리드와 베이퍼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도 베이퍼 프레셔예요. 다만 이때 베이퍼 프레셔는 왜 나타나는 거야? 서블리메이션 때문에 승화가 일어나서 나타나는 거죠. 여기는 그냥 기화가 일어나서 나타나는 베이퍼 프레셔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온도를 높이면 어떤 물질의 베이퍼 프레셔는 증가되죠. 그 경향이 여기서 나타나죠. 이렇게. 근데 재밌는 건 직선은 아니야. 그죠? 꾸불텅 이렇게 돼 있어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직선은 아니에요. 이게 왜 직선이 아닌지도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여기는 좀 직선처럼 보이네. 그죠? 여기는 왜 직선처럼 나타나야 되는지 그것도 다음에 공부할 거야. 그 다음에 보면
이 세 개의 바운더리 모두 다 어때요? 기울기가 양의 값을 갖고 있죠. 왜 그래야만 되는지 이것도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습도라는 말 하잖아. 습도, 상대 습도. 뭐 습도가 뭐 60%다. 한 60% 정도 되면 사람이 살기 좋다며. 너무 습도가 높아도 불편하고 그러죠. 그게 상대 습도라는 게 뭐예요? 그 해당 온도 압력에서의 H2O의 그 증기압, 포화 증기압 대비 현재 습도가 현재 베이퍼 프레셔가 얼마냐 이거야, H2O에. 그래서 100%라는 말은, 습도가 100%라는 말은 H2O의 그 현재 온도에서 H2O의 포화 증기압 대비 그만큼의 포화 증기압만큼의 수증기가 압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액체를 좀 대표 보려고 합니다. 액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세요. 뭐 실험을 할 수는 없고 액체를 데피는데 물을 뚜껑이 없는 그릇에다가 넣고 물을 좀 온도를 올려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험이 다 있어. 처음에 라면 끓이려고 냄비에다 물 넣고 온도를 올리면 그냥 보면 아무 일 없는데 물은 뜨거워지고 있죠. 그러다가 100도가 되면 이제 갑자기 막 기포가 막 발생하면서 물이 막 출렁출렁 거리지. 그죠? 그 얘기는 뭐야? 100도를 기준으로 100도 이전에도 액체로부터 기체가 만들어지고 100도 이후에도 기체가 만들어져요. 근데 양상이 다르다는 걸 나타냈죠. 오픈 베슬에서 우리가 온도를 올리면 리퀴드의 표면으로부터 기체 분자들이 인터랙션을 하다가 이제 바깥으로 가스 페이지로 가게 되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안쪽에 있는 분자들이 나가는 게 아니고 표면에 있는 애들이 나가게 돼요. 근데 그러다가 얘네들의 베이퍼 프레셔가 바깥에 예를 들면 대기압과 같아진다, 일기압과 같아진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이제 뭐가 일어나는 거야? 그때 가서 보일링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물 표면으로부터만 기체가 탈출하는 게 아니고 이 벌크 전체에서 탈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퀴드 안에서 생긴 기체 때문에 기포가 생겨서 뽕뽕뽕 하면서 위로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프리 베이퍼라이제이션이에요. 보일링이라는 건. 보일링 템퍼러처 이상, 그 보일링 템퍼러처에서 일어나는 프리 보일링 현상. 그게 이제 그 프리 베이퍼라이제이션 현상. 그걸 우리가 보일링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제 노멀 보일링 포인트하고 스탠다드 보일링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둘 다 압력을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되지. 그래서 1기압에서의 보일링을 갖다가 노멀이라고 부르고 1바를 우리가 스탠다드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탠다드 프레셔를 1바라고 정의했잖아. 근데 옛날에는 SI 유닛이 도입되기 전에는 이 ATM을 많이 써서 이걸 그냥 노멀 보일링 포인트, 밑에 걸 스탠다드 보일링 포인트라고 불러요. 여기가 지금 다 보일링 포인트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리퀴드 베이퍼 사이에 해당 압력에서의 보일링 포인트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죠. 자, 요번에는 액체를 온도를 올리는데 닫혀있는 완전히 리지드하고 닫혀있는 그릇에다가 넣고 액체를 온도를 올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네들이 평형에 도달하고 나면 내가 여기다 액체를 넣어놓고 평형에 도달하고 나면 여기에 액체 있고 여기에 기체 상태에서도 베이퍼가 있겠지. 그리고 이제 평형에 도달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양쪽의 케미칼 포텐셜이 똑같다는 거지. 평형에 도달했으니까. 근데 내가 온도를 올려. 온도를 올리면 온도가 변하는 거죠. 그럼 온도만 변할까? 압력도 변해요. 왜냐하면 이게 닫혀있기 때문에. 그지? 압력도 변해. 온도와 압력이 같이 변하고 있죠. 그럼 뭐가 변해 또 같이? 케미칼 포텐셜도 같이 변하겠죠. 어찌됐건 간에 내가 온도를 올리게 되면 점점 이제 베이퍼가 많아지게 되고 온도와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서 얘네들이 계속 평형에 도달하게 하면 베이퍼에 있는 입자 개수가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서 여기는 데인시티, 기체의 데인시티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액체는 이제 날아갔으니까 양은 좀 줄어들 거고 하지만 양은 줄어들었지만
액체의 density는 낮아지게 돼. 팽창 때문에.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두 개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게 돼요. 두 개 사이의 경계가. 바로 이 두 개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는 그 조건을 갖다가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전에 그 PV 다이어그램 공부할 때 크리티컬 포인트 얘기했었죠. 그게 바로 페이즈 다이어그램에서는 여기에서 나타나요. 닫혀있는 계에서 온도를 올리게 되면 리퀴드 베이퍼가 평형을 유지하면서 만약에 움직인다면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가서는 리퀴드 베이퍼가 함께 발견이 되면서 코이그지스트 공존했다가 나중에는 그 경계가 사라져 버려요. 어디가 리퀴드고 어디가 베이퍼인지 경계가 사라져. 왜? 여기는 데인시티가 계속 올라가고 여기는 데인시티가 계속 내려가니까 나중에는 데인시티가 똑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경계가 사라지게 돼. 거기가 바로 크리티컬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보면 액체라는 게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은 압력으로 보면 여기보다는 높아야 되고 요거보다는 낮아야 뭐 높아도 되는구나. 여기도 액체일 테니까. 그 다음에 온도를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렇게. 예를 들면 물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고 그때의 온도 압력이 크리티컬 템퍼러처, 크리티컬 프레셔인데 값들은 이렇게 돼요. 값들은 이렇게 되고 여기를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슈퍼 크리티컬 플루이드다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냥 말로는 우리가 가스처럼 다루지만 말은 하지만 사실은 가스라고 얘기하면 좀 곤란해서 그냥 슈퍼 크리티컬 플루이드라고 불러. 액체하고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멜팅. 멜팅도 보일링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1기압하고 1바에서 각각 노멀 프리징 또 스탠다드 프리징 포인트 이렇게 불러요. 프리징 포인트하고 멜팅 포인트는 똑같은 거죠. 그지? 멜팅은 녹는 관점에서 기술한 거고 프리징은 어는 관점에서 기술한 거니까 같은 온도를 다른 관점에서 표현한 것 뿐이죠. 트리플 포인트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죠. 이건 세 개의 페이지가 공존하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트리플 포인트하고 요거는 물의 트리플 포인트예요. 여기.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는 물의 크리티컬 포인트 얘기를 했었고 요거는 물의 트리플 포인트인데 액체가 존재할 수 있는 건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압력은 트리플 포인트보다 커야 되고 온도는 트리플 포인트보다 크고 크리티컬 템퍼레처보다 낮고 이런 영역에서 액체가 존재할 수 있죠. 그렇지? 그 바깥의 영역 여기 이런데 액체 없잖아. 그렇죠? 자, 뭐 이건 이제 페이스 다이어그램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설명이었고 여기까지 혹시 질문?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페이즈 룰이라는 걸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페이즈 룰이라는 건 오래전에 깁스 아저씨가 제안을 했어요. 식은 이거예요. F는 C-P 더하기 2. 식도 간단하지. 여기서 F라는 건 뭐냐 하면 베리언스라고 불리우는 건데 그냥 디그리 오브 프리덤의 개수, 자유도가 몇 개나 있는지 이걸 의미하는데 더 마음속에 와닿게 얘기를 하면 이거예요. 독립변수가 몇 개냐 이 말이에요. 독립변수가. 우리가 시스템을 표현해 주는데 필요한 변수들이 있잖아. 그렇지? 그거를 인텐시브 베리어블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표현해 왔는데 온도, 압력 같은 도대체 이 변수가 몇 개, 독립변수가 몇 개가 있냐 이 말이에요. 퓨어 서브스턴스는 독립변수가 최대 2개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 F는 독립변수의 개수고 그 다음에 C는 컴포넌트의 개수예요. 컴포넌트가 여기서 뭐냐 하면 단순히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화학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화학종의 개수는 우리가 컨스티튜언트라고 부르고 S라고 표현할 거예요. 컨스티튜언트가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화학종을 얘기해요. 그래서 시스템 안에 H2O만 있다. 그러면 컨스티튜언트가 H2O고 개수는 1개예요.
근데 이때는 pure substance인 경우에는 constituent의 개수와 component의 개수가 똑같아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constituent의 개수보다 component의 개수는 줄어들 수 있어요. 왜 줄어들 수 있냐면 시스템 안에 constituent들 간에 존재하는 상관관계식 릴레이션이 존재하게 되면 그래요. 리액션, 어떤 이퀄리브리움 리액션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온들 같으면 차지 밸런스가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컴포넌트의 개수는 컨스티튜언트의 개수보다 작아져. 지금 이걸 왜 따지고 앉아있냐 하면 뭐 하려고 따지는 거예요? 독립변수의 개수를 따지기 위해서 지금 이거 따지고 있는 거죠. 지금 컴포넌트하고 컨스티튜언트를 구분하는 이유는 독립변수의 개수를 따지기 위해서 지금 구분하는 거야.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퓨어 서브스턴스인 경우에는 무슨 컴포넌트건 컨스티튜언트건 이런 복잡한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달랑 한 가지거든, 물질이. 응? 그래서 그 물질의 조성에 관한 변수가 필요 없어. 하지만 시스템 안에 순수한 물질이 아닌 경우에는 뭔가 다른 거하고 섞여 있다는 거잖아. 예를 들면 A하고 B가 섞여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시스템을 내가 표현할 때 온도 압력만 갖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A하고 B가 뭐 몇 프로가 있는지 또는 뭐 농도가 얼마인지 이거 뭔가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컴포지션 베리어블, 조성을 나타내주는 변수가 필요해요. 컴포지션 베리어블. 컴포지션 베리어블은 뭐 몰 프랙션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뭐 몰 농도가 돼도 좋고 또는 뭐 웨이트 퍼센트가 돼도 좋고 아토믹 퍼센트가 돼도 좋고 어떤 식으로든 조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변수가 있어야 되겠지. 예를 들면 몰 프랙션 갖고 얘기한다면 A하고 B가 섞여 있다고 합시다. A하고 B가. 그럴 때 조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내가 몰 프랙션을 쓴다라고 하면 A하고 B가 1대1로 있다고 해. 그러면 몰 프랙션 XA는 얼마? 0.5. 그지? 이때 조성을 나타내주는 변수는 XA 하나면 되죠. XB는 변수가 아니야. 왜? XA 더하기 XB는 어차피 1이거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성을 나타내주는 변수는 XA와 XB 중에 A의 몰 프랙션 이거 하나면 돼. 또는 B의 몰 프랙션 취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만 취하면 되죠. 이와 같이 우리가 독립변수의 개수를 따질 때 순수한 물질은 고민할 필요 없이 온도와 압력이기 때문에 그냥 독립변수의 개수, 최대 개수가 2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만 그 순수한 물질이 아닌 경우에는 그 안에 페이즈가 어떻게 있는지 컴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표현해 줘야 되잖아. 그렇죠? 컴포지션이 예를 들면 여기 시스템이 있는데 두 개가 섞여 있어. 예를 들면 물하고 설탕이 섞여 있다고 칩시다. 물하고 설탕이 섞여 있어. 근데 설탕을 왕창 넣어가지고 뭐 설탕 덩어리도 밑에 가라앉아 있고 설탕 물도 있고 이래.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안에 있는 화학정은 물하고 설탕 두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조성은 어떻게 표현해야 돼? 액체 상태에서 조성도 설명해 줘야 되고 고체 상태의 조성도 설명해 줘야 되잖아. 그래서 각각의 페이지에서의 조성을 얘기해 줘야 되지. 그죠? 그래서 액체 상태에서의 설탕의 농도를 얘기해 주고 또 고체 상태에서 설탕의 농도를 얘기해 주고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화학종이 많으면 많을수록 컴포지션 베리어블의 개수는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따져줘 갖고 만들어낸 식이 이거예요. 이 식 뒤에서 유도할 거예요. 자, 어찌됐건 간에 컨스티튜언트하고 컴포넌트는 다르다. 둘 사이의 관계식은 이거예요. 시스템에 존재하는 화학종의 개수, 컨스티튜언트에서 거기에 존재하는 릴레이션의 개수를 빼주면 그게 컴포넌트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봅시다.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 다루는 거는 퓨어 서브스턴스이지만 지금 컴포넌트와 컨스티튜언트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거예요. 자, 시스템 안에 이러한 평형 반응이 있다고 칩시다. 이 평형 반응이 우리의 시스템이야. 그렇다면 여기에 일단 페이지는 몇 개예요? 페이지는
기체하고 고체 있네. 페이즈 2개인가? 아니죠. 기체 페이즈 1개 있고 고체 페이즈가 몇 개 있어? 2개가 있어요. 칼슘 옥사이드하고 칼슘 카보네이트하고. 고체 페이즈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페이즈의 개수 몇 개? 3개. 그 다음에 컴포넌트의 개수는 몇 개냐? 이거 따지기 전에 먼저 뭘 따져야 된다고 했어? 컨스티튜언트부터 따져야 돼. 이 안에 존재하는 화학종의 개수는 몇 개? 하나, 둘, 3개. 화학종은 3개이지만 이 중에 화학적으로 독립적인 화학종은 몇 개냐 하면 그게 컴포넌트인데 컴포넌트의 개수는 달랑 2개예요. 하나를 줄여야 돼. 왜? 여기 이퀄리브리움이 존재하잖아. 이퀄리브리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3개 중에 2개만 독립적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가스 페이지의 조성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얘를 컴포넌트로 내가 카운트한 거예요. 얘를 컴포넌트로 인정. 이거 2개 중에서 둘 다 컴포넌트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얘가 반응해서 일로 가면 얘 하나 생기면 얘 하나 없어지면 얘 하나 생기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 이퀄리브리움 리액션에 의해서 다른 놈의 조성은 이거에 의해서 결정될 거란 말이야. 그렇지? 따라서 이퀄리브리움 리액션이 하나가 존재하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독립적인 컴포넌트의 개수는 3-1이 돼서 2개밖에 없죠. 그러면 앞에서 적어준 페이즈 룰이 이건데 이 페이즈 룰에 의하면 독립적인 변수의 개수가 몇 개야? 2 빼기 3 빼기 더하기 2니까 한 개예요. 한 개 이때. 결국은 뭐야? 온도, 압력, 컴포지션 베리어블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만 독립적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야.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식의 유도는 좀 뒤에 가서 하도록 하고 일단 요 식의 의미부터 봅시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뭔지는 좀만 더 들어보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 식의 의미를 보기 위해서 여기 가상의 페이즈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이건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가상의 페이즈 다이어그램이야. 여기 보면 뭐 바운더리가 주렁주렁 있고 여기는 알파라는 페이지가 존재하고 여긴 델타, 여기 베타, 감마, 뭐 엡실론 페이지 뭐 이렇게 막 해놨어. 그렇지? 자, 근데 이게 퓨어 서브스턴스라고 합시다. 퓨어 서브스턴스의 페이즈 다이어그램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컴포넌트가 하나라는 말이고 페이즈 룰은 여기가 1이 돼버리니까 3 빼기 P가 되겠죠. 페이즈 룰은. 그렇지?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먼저 요 영역을 볼까요? 요 영역은 알파라는 페이지가 하나 존재하는 영역이죠. 그지? 알파라는 페이지만 혼자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야. 연력학적으로 보면. 그러면 페이지가 1이니까 3 빼기 1 하면 2지요. 그지? 2.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3 빼기 2라는 얘기, 독립변수의 개수가 2개라는 말이에요. 독립변수의 개수 2개. 우리의 변수 프레셔하고 템퍼러처 둘 다 독립변수란 얘기야. 둘 다. 그 말은 압력하고 온도를 내가 마음대로 바꿔줘도 여전히 이 안에서는 알파 페이지 혼자만 존재한다는 말이지. 아무거나 다 바꿔도 되잖아. 이 압력, 이 온도 다 돼요. 어디든 다 가능해. 자, 이번에는 페이지가 2개인 경우를 봅시다. 지금 페이지가 하나인 경우 따져봤죠. 페이지가 2개인 경우. 페이지가 2개인 경우는 여기 3 빼기 2 하니까 1이네. 그렇죠? 1. 그럼 독립변수가 하나라는 말이야. 결국은 온도, 압력 2개 중에 하나가 독립적이면 나머지는 결정돼 버린다는 말이죠. 페이지가 2개 있는 경우가 이 그림에서 어디서 발견돼요? 페이지가 둘이 공존할 수 있는 거? 이 바운더리들이잖아. 이 바운더리들. 그지? 이 바운더리에서는 페이지 2개가 공존할 수 있지. 예를 들면 이거 갖고 설명하면 알파 페이지하고 델타 페이지가 공존하는 영역이네, 여기가. 그렇죠? 그런데 어때? 프레셔하고 템퍼러처가 둘 다 독립적일 수 없다는 거잖아. F가 1이니까. 그 말이 뭐냐 하면 온도가 결정되면 어때요? 압력은 그냥 정해져 버렸잖아. 그지? 압력이 결정되면 온도가 정해져 버렸고. 그렇죠? 그래서 둘 다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없어. 그렇지?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페이지가 3개인 경우 한번 따져볼까요? 페이지가 3이면 F가 0이 되지. 독립변수가 없대. 독립변수가.
페이즈가 3개가 공존하는 게 이 그림에서 어디 있어요? 여기. 그치? 여기 같으면 알파하고 베타하고 델타가 공존하는 영역인데 여기 어때요? 공존하는 영역은 요 점 하나밖에 없어. 내가 뭐 바꾸고 자식 할 게 없어. 그냥 요 온도, 요 압력 그거밖에 없어요. 그지? 자유도가 아무것도 없죠? 독립변수가 그냥 없어. 독립변수의 개수가 빵개야. 그걸 의미해. 그죠? 그 다음에 페이즈가 4개가 공존하는 영역. 이 그림에는 존재하죠. 여기지 지금. 그지? 페이즈가 감마, 베타, 델타, 엡실론 4개의 페이즈가 여기 공존해. 이 그림의 대로라면. 그지? 그런데 이런 거는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해? 페이즈가 4개가 존재한다면 퓨어 서브스턴트에서 순수한 물질에서 페이즈 4개는 있을 수 없어. 공존할 수 없어요. 왜? 독립변수의 개수가 마이너스가 나와.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지. 왜 변수의 개수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죠? 그래서 퓨어 서브스턴스에서 공존할 수 있는 최대의 페이즈 개수는 3개예요. 3개. 트리플 포인트 이상 되는 이상한 포인트 없어요. 오케이? 네. 이게 페이즈 룰의 의미예요. 좀 더 봅시다. 페이즈 룰의 의미를.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퓨어 서브스턴스를 다시 생각해. 원 컴포넌트, 화학종 J가 화학종 J 혼자만 있는 순수한 J라는 화합물 이걸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 순수한 J가 알파하고 베타 페이즈에서 이 2개의 페이즈가 평형이라고 합시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케미컬 포텐셜이 같다는 말이죠. 알파 페이즈로 존재하는 화학종 J의 케미컬 포텐셜과 베타 페이즈로 존재하는 화학종 J의 포텐셜이 주어진 온도 압력 조건에서 똑같으면 평형에 존재하는 거지. 그죠? 이걸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가 케미컬 포텐셜 요 시스템을 기술하기 위해서 변수는 온도 압력이 있었어. 그래서 요 변수를 가지고 케미컬 포텐셜을 구했죠. 그런데 얘하고 이퀄이라는 이 식이 존재해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둘 다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카메라 좀 와주세요. Y랜다. 어떤 함수 F가 있는데 이게 XY의 함수라고 합시다. XY의 함수. 독립변수가 이거예요. 그런데 X 더하기 Y는 1이라는 이런 조건이 있다고 합시다. 1이라는 이런 조건이 있다고 해. 그러면 이거 혼자 있을 때는 독립변수가 둘 다지만 이 식이 함께 존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독립변수는 하나만 있는 거지. X 하나만 독립변수이든지 Y 하나만 독립변수이든지. 그죠? X가 결정되면 Y값 결정되잖아. X가 1이면 Y는 0이 돼야죠. 그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케미컬 포텐셜은 P와 T의 함수야. 온도와 압력의 함수였는데 지금 평형에서는 2개가 똑같아야 돼. 케미컬 포텐셜이. 그러면 이 식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독립변수 개수가 하나가 줄어들죠. 그죠? 네, 독립변수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단지 이 둘 중에 하나만 독립적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 거고 이게 식으로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지금 이 식에 의하면 독립변수의 개수는 C 빼기 P 더하기 2라는데 퓨어 서브스턴스니까 C는 1이고 그 다음에 페이즈 2개가 공존한다면 평형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2가 된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1이 나오잖아. 그치? 이 페이즈 룰이 계산해 주는 건 이 독립변수의 개수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이게 1이 됐어 지금. 1이 된 이유는 변수가 PT 2개였는데 식이 하나 존재했어. 모르는 거 2개, 식 하나 존재하면 독립변수는 하나만 있는 거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요번에 만약에 알파, 베타, 감마가 다 평형에 있다고 합시다. 알파, 베타, 감마가 다 평형에 있어요. 그렇다면 세 가지 페이즈에서 화학종 J의 케미컬 포텐셜은 다 똑같아야 되지.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될 거야.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식이 몇 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알파와 베타가 같다라는 식이 하나 있고 베타와 감마가 같다는 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감마와 알파가 같다라는 식이 또 있는 건가? 아니죠. A하고 B가 같고 B하고 C가 같으면 A하고 C는 당연히 같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독립적인 식이 아니지. 이퀘이션은 몇 개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되면? 이퀘이션은 2개 있는 거예요. 3개의 페이즈가 평형에 존재하면 식의 개수는, 이퀘이션의 개수는 그거 빼기 1, 3 빼기 1 해서 2개밖에 없죠. 따라서 식이 2개 존재하고 베리어블이 PT 2개였어. 그럼 이제 독립변수는 몇 개야? 빵개? 다시 일로 와주세요. 식이 이제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식이 이렇게 2개가 존재해. 그럼 어때? 독립변수가 2개였지만 식이 2개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제 x값, y값 다 결정돼 버리는 거잖아. 그죠? 합해서 1, 곱해서 0. 그러면 x, y 결정되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PT 독립변수가 2개 있었는데, 변수가 2개 있었는데, 그 중에 독립적인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기다 놓고 계산하면, 페이지가 3개였기 때문에 이제 0이 돼버렸죠. 이퀘이션이 2개야. 이퀘이션. 알파, 베타 같다. 베타, 감마 같다라는 이퀘이션이 2개고, 베리어블 2개였기 때문에, 이제 독립적인 게 없어. 그죠? 독립변수 개수 0이 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베리어블과 이퀘이션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자, 이제 논의를 일반화시켜 봅시다. 지금은 원 컴포넌트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논의를 일반화해서 이 식을 실제 유도해 보려고 그래요. 자, 어떤 시스템이 평형에 있어. 평형에 있는데 그 평형 상태에서 독립변수의 개수는 결국은 변수의 전체 개수에서 이퀘이션의 개수, 독립적인 이퀘이션의 개수를 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여지껏 앞에 슬라이드에서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 그렇지? 자, 그런데 앞에 슬라이드는 뭐였어요? 원 컴포넌트였었지. 그래서 컴포지션 베리어블이 없었어요. 컴포지션 베리어블 얘기하고 다시 할 게 없어. 이미 컴포지션은 100% 또는 몰 프랙션으로 얘기하면 1이기 때문에 컴포지션 베리어블 얘기할 필요도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일반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퓨어 서브스턴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이 변수 중에 어떤 변수들이 존재하냐 하면 케미컬 포텐셜 표현하기 위한 온도 압력에다가 컴포지션 베리어블이 또 들어가야 돼. 이 컴포지션 베리어블이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막 늘어날 수가 있어요. 왜? 언제 하나가 돼? 컴포지션 베리어블이 A하고 B 2개만 달랑 섞여 있다면, A하고 B 2개만 한 페이지에서 섞여 있다면, 예를 들면 기체 상태에서 A하고 B가 섞여 있다고 합시다. 그럼 컴포지션 베리어블은 A의 몰 프랙션 또는 B의 몰 프랙션 이 하나만 있는 거잖아. 그지? 하지만 A하고 B가 섞여 있는데 액체도 같이 있어. 그럼 어때요? 컴포지션 베리어블이 기체에서 하나, 액체에서 하나 이렇게 나와야 되죠? 고체도 같이 있어. 그럼 컴포지션 베리어블이 액체에서 하나, 기체에서 하나, 고체에서 하나 이렇게 나와야 돼. 그죠? 그 다음에 A, B, C 3개가 섞여 있어. 근데 이제 기체만 있다고 합시다. A, B, C 3개가 섞여 있어. 그럼 컴포지션 베리어블이 몇 개예요? 2개야. A에 대한 몰 프랙션, B에 대한 몰 프랙션 2개. 또는 뭐 B의 몰 프랙션, C의 몰 프랙션 취하든지. 나머지 3번째 거는 변수 컴포지션 베리어블로 취급 안 하지. 왜? 어차피 셋 다 합치면 1이니까. 그렇죠? 맞지? 그래서 지금 전체 베리어블의 개수에서 이퀘이션의 개수를 빼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베리어블들이 PT와 컴포지션 베리어블이에요. PT와 컴포지션 베리어블. 자, 그러면 뭐 PT는 개수가 2개네. 그래서 2가 나온 거고 여기 있는 2가 바로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베리어블의 개수, 베리어블의 전체 개수가 몇 개인지 따져야 되는데 이렇게 돼요. 이렇게 C-1 곱하기 P. 왜? 일단 페이지가 하나만 있다고 할 때 컴포지션 베리어블의 개수는 뭐야? 컴포넌트의 개수 빼기 1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A, B 2개만 섞여 있어. 기체 상태에서 A, B가 섞여 있으면 컴포지션 베리어블은 XA 하나만 있죠.
기체 상태에서 A, B, C가 섞여 있으면 컴포지션 베리어블은 XA, XB. 그죠? A의 몰 프랙션, B의 몰 프랙션. C의 몰 프랙션은 그냥 결정돼 버리니까 두 개를 알면. 그렇죠? 그래서 컴포지션 베리어블은 하나의 페이지 안에서는 컴포넌트의 개수 빼기 1만큼 존재해요. 컴포넌트의 개수 빼기 1만큼. 그런데 그러한 페이지가 몇 개냐에 따라서 페이지가 하나만 있으면 그냥 요거만 생각하면 되는데 페이지가 두 개다, 세 개다 그러면 그 개수만큼 곱해줘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만큼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에다 더하기 2 한 것이 이 더하기 2는 온도 압력 때문에 나오는 거고 그게 이제 전체 베리어블의 개수고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야지. 이퀘이션의 개수. 이퀘이션은 페이지가 여러 개 있다고 하고 그 페이지가 다 평형에 있다고 합시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평형 상태에서의 페이즈 룰을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평형에 있어 얘네들이. 그럼 이퀘이션은 몇 개 있는 거예요? 페이지의 개수 빼기 1개만큼 있지. 두 개가 평형을 이루고 있으면 이퀘이션의 개수는 1개. 세 개가 평형을 이루면 이퀘이션 개수는 2개. 네 개가 평형을 이루고 있으면 이퀘이션의 개수는 3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평형이 컴포넌트마다 있을 거 아니야. 컴포넌트마다. 그렇죠? P-1개의 이퀘이션이 존재해. 케미컬 포텐셜이 다 같아야 되니까. 그렇죠? 평형에서는 케미컬 포텐셜이 다 같아야 되니까 화학적 K에 대해서는 이퀘이션이 P-1개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화학적 하나만 존재하는 퓨어 서브스턴스일 수는 없잖아. 화학적 여러 개가 함께 존재할 수 있으니까 모든 화학적을 다 고려하면 컴포넌트의 개수, 화학적으로 독립적인 컴포넌트의 개수를 여기다 곱해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이퀘이션의 개수가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 빼면 되잖아. 빼면 남는 게 C-P예요. 더하기 2는 아까 얘기했던 PT 때문에 나온 거고. 이거 다 지우고 정리하고 나면 이거야. 이게 페이즈 룰이에요. 별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페이즈 룰이라는 거는 평형 상태에서 우리가 케미컬 포텐셜 계산하고 할 때, 몰라 깁스 에너지 계산하고 할 때 그 값을 결정하는데, 케미컬 포텐셜 값을 결정하는데 관여하는 독립 변수가 몇 개나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 변수가 몇 개나 되는지. 자, 여기까지 질문. 이 페이즈 룰을 활용해서 쓰는 건 내가 앞에서 계속 설명했잖아. 유도를 지금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맞아 얘기할까? 여기다 C를 곱했어. 근데 이 C는 뭐였어요? 컨스티튜언트가 아니고 컴포넌트라고 했었죠. 그지? 이 C는 컴포넌트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화학종의 개수를 그냥 여기다 곱해버리면 실제로 아까 내가 예에서 보여줬듯이 이쪽 컴포지션을 알면 이 컴포지션은 저절로 알 수 있는데 이게 두 개를 다 곱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예를 들면 각각이 얘도 컨스티튜언트고 얘도 컨스티튜언트이지만 둘 중에 하나만 컴포넌트인 경우에는 다른 하나는 이거의 조성에 의해서 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단순히 그냥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화학종의 개수를 통째로 곱해버리면 안 되지. 독립적인 개수를 곱해야 되겠지. 그래서 C를 곱한 거예요. 컴포넌트. 그래서 컴포넌트와 컨스티튜언트를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은 다 얘기했어요. 여기까지가 중요한 얘기고 지금부터는 그냥 살살하는 여담. 페이즈 다이어그램 3개를 보여줄 거예요. 첫 번째 페이즈 다이어그램은 이미 계속 봤던 전형적인 퓨어 서브스턴스의 페이즈 다이어그램을 보여줄 거고 두 번째는 H2O의 페이즈 다이어그램을 보여줄 거예요. 얘는 좀 특이해. 그리고 우리 인간한테 너무 중요하죠. 물이 없으면 못 샀는데 물이라는 놈은 정말 아주 신비로운 놈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우리 삶하고 별반 상관은 없지만 원체 특이해서 원체 특이한 놈이라 하나 보여줍니다. 봅시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거. 이게 앞에 내가 퓨어 서브스턴스의 페이즈 다이어그램 설명할 때 보여줬던 그 전형적인 모양을 하고 있는 카본 다이옥사이드 CO2의 페이즈 다이어그램이에요. 아까하고 마찬가지야. 여기 불룩, 여기 불룩, 여기 직선으로 거기 있었죠. 그것처럼
여기 살짝 블룩하게 여기 가스 있고, 여기 리퀴드, 여기 솔리드 있는 CO2의 페이즈 다이어그램.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 네거티브 슬롭이에요. 물론 여기는 좀 휘어 있긴 하지만 여기는 거의 직선이고, 그리고 여기 트리플 포인트 나타나고 있고, 이게 아주 전형적인 일반적인 물질들의 페이즈 다이어그램이 다 이래요. 다만 이제 CO2는 우리가 상온상갑에서 CO2 고체 봤죠. 드라이 아이스. 그 다음에 CO2 기체는 못 봤지만 드라이 아이스 뭐 이렇게 드라이 아이스가 날아가는 때 뭐 김 나는 게 보이는 거는 사실은 CO2는 아닐 거고 아마 수증기 뭉친 걸 보는 걸 텐데, 하여간 기체도 존재하죠. 이게 CO2 통 팔거든. 근데 CO2 액체, 요거는 좀 보기 힘들어요. 요거는. 왜? 왜냐하면 트리플 포인트가 여기 있거든. 여기 때문에 상압이 여기에요, 상압. 상온은 어디냐? 여기네. 여기가 상온이야. 따라서 여기가 우리가 사는 조건인데, 우리가 사는 조건에서 가스로 존재해야 되잖아, CO2. 그렇죠? 온도를 좀 낮추면 어떻게 돼? 솔리드가 되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사는 조건에서 온도 좀 낮추면 고체가 되고 온도 올리면 기체가 되고 하지, 액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압력을 높여야 돼, 압력을. 그래서 고압 가스통에다가 넣지 않는 이상 CO2 액체는 좀처럼 보기 힘들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특이하다는 뭘 한번 봅시다. H2O. H2O 페이스 다이어그램이에요. 뭐 복잡해 보이지만 요 위에 잘라내면 밑에는 앞에 거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지? 여기 베이퍼, 여기 얼음, 여기 물이에요. 베이퍼, 얼음, 물. 요 밑에는 비슷해. 그지? 앞에 거하고. 그런데 여기에도 특징이 있어요. 아까 일반적인 페이스 다이어그램은 요 부분의 기울기도 플러스 기울기예요. 플러스 기울기. 포지티브 슬롭인데, 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부분이 지금 거의 수직처럼 보이지만 이거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누워 있어요. 네거티브 슬롭을 보여, 여기가. 예. 그리고 이제 얼음이 한 가지 종류의 크리스탈 스트럭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아주 다양한 게 존재해.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면 뭐 이상한 얼음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자, 가장 특이한 부분은 여기에요, 여기. 네거티브 슬롭을 갖고 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과장을 해서 이렇게 합시다. 과장을 해서 이게 이제 얼음과 물의 바운더리라고 한다면, 압력을 올리면 어떻게 돼요? 압력을 올리면 어느 점이 어때? 낮아지게 되죠, 지금. 압력을 올리면 어느 점이 낮아져. 일반적인 물질들은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압력을 올리면 어느 점이 올라가요. 근데 얘는 어때? 압력을 올리면 어느 점이 내려가지? 왼쪽으로 가죠, 지금? 그 결과로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 결과로 할 수 있는 게 김연아가 이제 금메달을 따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스케이트 타는 게 그래서 가능한 거지. 압력이 높아지면 녹는 점이 낮아져요. 그래서 스케이트를 신으면 스케이트 날이 아주 날카롭죠. 그래서 어지간한 몸무게인 사람이 스케이트를 신고 얼음 위에 서면 작은 면적에 그 사람의 몸무게가 가해지니까 압력은 굉장히 크다고. 그죠? 큰 압력이 얼음 위에 가해지는 거고, 그러면 그 얼음에 닿는 부분에 이제 녹는 점이 내려갈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 물이 생기지. 그래서 물이 그 윤활제 역할을 해가지고 스케이트가 이렇게 잘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그러면 얘는 왜 이런 이상한 기울기를 갖고 있느냐?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야, 자세하게. 그런데 일단 얼핏 힌트만 주면, 몰당 볼륨이 특이해요, H2O는. 일반적인 물질은 고체가 몰당 볼륨이 작고, 액체가 되면 커지고, 기체가 되면 왕창 커지고, 이렇게 되죠. 근데 H2O는 물이 몰라 볼륨이 얼음보다 작아요. 오히려 얼음이 더 커. 이 이유 때문에 이런 결과가 벌어져요. 이게 왜 이렇게 되면, 몰당 볼륨에 대한 이 값이 서로 반대로 바뀌게 되면 왜 이게 기울기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돼버려지는지, 이거는 다음 시간에 보여줄게요. 수식 가지고. 얘 때문에 그래. 그러면 왜 얼음이 그러면 더 몰당 볼륨이 크냐? 바로 이런 오픈 스트럭처를 만들어요. 이 물은 수소결합을 하죠. 액체 상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고체에서 결정 구조를 만들 때도 수소하고 산소하고 인터랙션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운데가 송송송 뚫려 있는 오픈 스트럭처를 만드니까 일몰당 볼륨이 커지겠지. 근데 액체가 되면 이게 이제 무너지면서 지들이 조금씩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니까 볼륨이 작아져요. 몰당 볼륨이. 그래서 이 물의 독특한 수소 결합 때문에 몰라 볼륨이 얼음이 더 커. 그 결과로 기울기는 반대로 돼 있다. 반대로 돼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빼버려도 되는데 원체 특이한 놈이라. 자, 이거 힐륨 2번이죠. 원자량 4짜리 힐륨. 얘는 이게 페이스 다이어그램인데 특이해요. 아주. 여기 가스 페이지 있고요. 보통은 여기 리퀴드 이것도 정상이야. 베이퍼, 리퀴드, 그 다음에 여기 솔리드 나와야 되잖아. 그지? 여기 솔리드 다 솔리드 나오든지 이래야 되는데 얘는 여기에 가스, 여기에 리퀴드 이것까지는 정상이고 뭐 위에 솔리드 있는 것도 좋은데 여기까지 다 원래는 솔리드여야 되는데 여기가 솔리드가 아니고 또 다른 리퀴드 페이지가 존재해요. 힐륨은 리퀴드 페이지가 두 개가 존재해. 힐륨 1하고 힐륨 2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얘는 정상적인 힐륨이에요. 정상적인 리퀴드. 얘는 아주 특이한 리퀴드. 어떻게 특이하냐 하면 힐륨 1이라고 불리우는 여기 있는 애들은 그냥 정상적인 리퀴드. 위치도 정상적인 위치에 나오잖아. 가스 위에. 원래 여기가 솔리드 위치인데 왜 솔리드가 안 나오고 액체가 나왔어. 얘는 어떤 액체냐 하면 점성이 없는 액체예요. 액체인데 점성이 없대. 이건 무슨 귀신 씨나 낚아 먹는 얘기 같은 상상이 안 되죠. 액체가 점성이 없대. 어떻게 액체가 점성이 없나? 굉장히 신기하지. 그래서 두 액체 사이에 바운더리가 존재하는. 이걸 갖다가 슈퍼 플루이드라고 불러요. 이 액체를. 점성이 없기 때문에 나도 봐본 적은 없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 이 부분을 강의해 주신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비커에다가 힐륨2를 넣어놓으면 점성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벽을 타고 기어올라서 바깥으로 나간다. 어? 이런 얘기를 해줬었어. 걔네들이 그릇 안에 이렇게 얌전하게 담겨 있는 게 지들끼리 잡아주는 점성이 있기 때문인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아주 특이하죠. 그리고 요 바운더리, 요걸 갖다 요 람다 라인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요 부분이 그리스 문자 람다 닮았죠. 그래서 람다 라인. 뭐 동양 사람이 발견했다면 사람인 해갖고 인라인이라고 부를 텐데 불행히도 동양 사람이 발견한 게 아니라 람다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뭐 하여간 이건 그냥 여담이야. 뭐 이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페이스 다이어그램이에요. 그지? 페이스 다이어그램이 보여주고 있는 거는 뭐야? 어떠한 온도 압력 조건에서 퓨어 서브스턴스가 어떠한 페이지로 존재할 때 가장 몰당 깁스 에너지가 낮을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특정 온도 압력에서 페이즈 다이어그램이 얘기하는 것과 다른 페이지를 내가 갖다 놓으면 걔는 자발적으로 페이즈 다이어그램이 얘기해주는 그 페이지로 가게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 페이지가 케미컬 포텐셜이 가장 낮은 페이지니까. 몰당 깁스 에너지가 가장 낮은 페이지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공부한 건 퓨어 서브스턴스의 페이즈 다이어그램인데 그림을 PT 갖고 그렸죠. 그런 이유는 뭐야? 많은 베리어블들, PT와 컴포지션 베리어블 중에 퓨어 서브스턴스는 컴포지션 베리어블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PT만 갖고 그린 거야. 하지만 이제 컴포넌트가 하나가 아닌 두 개, 세 개 되는 그런 시스템인 경우에는 페이즈 다이어그램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이제 컴포지션 베리어블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5장에서 배울 바이너리 시스템, 컴포넌트가 두 개인 걸 바이너리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또는 컴포넌트가 세 개면 터너리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바이너리 시스템 또는 터너리 시스템의 페이즈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컴포지션 베리어블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케미컬 포텐셜 값이 컴포지션이 바뀜으로 인해서 케미컬 포텐셜 값이 바뀌잖아. 지금 PT를 변수로 해서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PT 값이 바뀌면 케미컬 포텐셜이 바뀌기 때문에 페이즈 다이어그램을 PT로 그린 거죠. 마찬가지로 바이너리 시스템에서는 컴포지션이 바뀌면 A가 많다가 A가 적고 B가 많은 상태로 바뀌게 되면 온도 압력 바뀌는 거와 마찬가지로 컴포지션이 바뀌어도 케미컬 포텐셜 값이 바뀌기 때문에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온도, 압력, 컴포지션을 다 고려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5장에서 공부할 거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늘 공부했던 거를 바탕으로 실제로 페이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이유, 이런 식으로. 여기는 왜 직선이고 양의 기울기냐? 여기는 왜 곡선이고 양의 기울기냐? 여기는 왜 살짝 곡선이고 양의 기울기냐? 그리고 얼음은 그렇죠. 얼음과 물의 바운더리는 왜 이렇게 거꾸로 돼 있냐? 그거를 다 연력학적으로 식을 유도해서 수식으로 다 표현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자, 여기까지 합시다.